안녕하세요. 주거공간 디자인 5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은 조닝 및 동선 계획, 또 평면 계획, 매스 계획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매우 양도 많지만 설계 단계의 초기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챕터입니다. 모두들 집중해 주셔서 잘 들어주시길 바래요. 여러분은 지난주까지 거주자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대지를 선정하여서 전체적인 컨셉에 대한 과정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거주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이트에 여러분만의 개성적인 컨셉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공간 설계를 하게 될 단계인데요. 이 첫 번째 과정의 가장 중요한 게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 공간들로 조닝을 하는 이 단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평면 설계에 대한 기본과 또 그 평면이 매수로 전환됐을 때 어떤 형태를 가져야 될지를 고민하게 될 거예요. 이 이후에 여러분은 이제 구체적인 도면을 그리고 코디네이션에 해당하는 가구와 조명과 재료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네, 제일 먼저 스페이스 프로그래밍입니다. 말은 굉장히 어렵지만 사실 스페이스 프로그래밍은 굉장히 쉬운 단계예요. 여러분이 거주자를 대상으로 어떤 집을 짓겠다라고 계략적으로 설계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는 식입니다. 먼저 나의 거주자에겐 어떤 공간이 필요한지, 그 종류가 무엇이고, 그 공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또 적정한 면적은 얼마여야 되는지, 그 다음에 주변과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를 정리해서 그거를 표로 만드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4인 가족을 이루는 주거 주택인데 가족마다 각자 필요한 공간이 기본적으로 있을 것이고 엄마 아빠의 방, 아이들의 방, 그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욕실, 부엌 이런 공간들이 있겠죠. 근데 그 공간들이 갖고 있는 성격이 거주자의 특성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같은 자녀라도 연령대에 따라서 개인의 방이 놀이 공간인지 아니면 학습 공간인지가 달라질 거고요. 또한 각자 공간에 똑같은 침실이어도 누구는 침실과 드레스룸과 학습룸이 별도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공간 안에서 개인의 룸 안에서 뭐 옷도 갈아입고 그 다음에 옷도 보관하고 그 다음에 잠도 자고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이 각자의 개인 공간들을 하나씩 파악하는 단계가 2단계라고 보면 돼요. 구체적으로 생활 행위를 파악한 다음에는 내 외부에 필요한 적정한 규모를 산출하는데 이 전체적인 면적을 다 합산해 보고 여러분이 대지 조사에서 얻어냈던 그 대지 안의 건축 면적이 과연 합당한지 내가 설계한 게 혹시나 가능한 면적보다 너무 넘치지는 않는지 조율하시면서 면적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전체의 면적까지 나온 상태에서는 각 공간이 어떤 공간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정리해 주시면 좋아요. 뭐 층을 구별해 준다든가 안방 옆에 마스터 화장실, 드레스룸 이런 걸 같이 묶는다든가 그 다음에 또한 내외부와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 같은 경우는 야외와 연결해서 바베큐장을 운영하고 싶다든가 아니면 거실 같은 경우 메인 정원을 가지고 바깥에서 좋은 조망을 확보하고 싶다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죠. 이런 스페이스 프로그래밍 단계에서 마지막 결과물은 스페이스 프로그래밍 표로 나오게 되는데요. 네, 이런 형태가 스페이스 프로그래밍 표입니다. 이 예시는 4인 가족이 화목을 위한 공간인데요. 음악을 매개로 가정교향곡이라는 컨셉으로 재해석해서 조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처음엔 공간 이름을 적고 두 번째 어느 정도 위치에 배치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각 공간의 특성과 그 공간에 필요한 가구, 그 다음에 구체적인 면적인데 이 면적을 가로 세로로 나눠주시면 더 공간에 대한 형태가 인지가 되어서 더 파악하기 쉽습니다. 또 한번 어떤 공간은 특별히 원형으로 해야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기입해 놓는 게 좋겠죠.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가정교향곡을 컨셉으로 하다 보니 전체 공간 중에서 개인 공간은 공용 공간과 분리해서 개인 공간에 따른 부모의 공간, 아이의 공간, 또 외부 공간, 공용 공간도 내부 공간, 외부 공간으로 나누어서 가정교향곡의 각자 악장별로 갖고 있는 음악의 빠르기를 키워드로 잡아서 디자인했습니다. 또 다른 예시인데요. 이 스페이스 프로그래밍을 보시면 먼저 층으로 구별을 하고요. 3계층으로 나누고 이 공간을 누가 쓸 것인가로 먼저 나누고요. 그 다음에 그 공간에 들어있어야 될 공간을 리스트를 하고 그 특성과 가구와 면적을 정리한 상태입니다.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요리를 좋아하는 20대 후반 여성 4인의 쉐어하우스였는데요. 모두가 요리를 좋아하다 보니 그 중에서도 디저트 밀푀유를 컨셉으로 밀푀유의 어떤 형태적 구성 요소인 파이지, 그러니까 빵이죠. 케이크, 파이지를 공적 공간, 그리고 이걸 연결해주는, 이 공적 공간이 외부인들도 와서 이 요리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지 1층 공간은 외부인도 와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크림은 파이지와 파이지를 붙여주는 공간인데 이 4명의 거주민들을 위한 공용 공간, 그 다음에 토핑 공간은 각 개인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 키워드를 조닝으로 완성했습니다. 네. 스페이스 프로그램이 완성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닝이 시작되는데요. 조닝이 설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 프로그래밍 표를 토대로 공간의 규모와 연결 관계를 원으로 표현하는 형태입니다. 제일 먼저 영역 분리가 시작인데요. 여러분이 리스트에서 쭉 정어 놓으셨던 그 공간들을 비슷한 성격끼리 분리하는 겁니다. 취침이나 단란, 식사, 접객, 가사 작업, 설비 등 각각의 기능으로도 나눌 수 있고 또한 이걸 누가 사용하느냐로 사적이냐 공적이냐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보통 주택 설계할 때 가장 기본적인 영역의 분리는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이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디자인을 위해서 별도의 특화 공간이란 이름으로 개성이 담긴 공간을 설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적 공간, 공적 공간, 특화 공간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혹은 정적 공간, 동적 공간, 특화 공간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애초에 일상의 공간, 놀이의 공간, 업무의 공간으로 나눌 수 있는 등 여러분이 컨셉으로 설정하신 거주자의 특성에 따라서 공간의 영역을 분리해 주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적 공간이란 개인의 프라이버시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공간이고요. 두 번째 공적 공간이란 구성원들의 공간인데요. 단란하고 뭔가 커뮤니티 활성화가 되기 위한 공간입니다. 그 외에 가사 작업 공간은 주택, 세탁실, 또 외부 작업 공간 등 일을 하는 공간인데요. 동선을 줄여서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이 조닝할 때 신경 쓰셔야 될 게 급배수 설비를 집중화시키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모든 공간에서 물이나 전기나 이런 설비 공간을 쓰게 되는데 특히 물을 쓰게 될 경우에는 그 설비관이 지나가는 공간을 최소화하고 그걸 또 효율화하기 위해서 위아래층으로 설비 공간을 집중화시킨다든가 또 각 층 내에서도 설비 공간을 쓰는 공간들은 한 곳에 묶어서 좀 더 배관을 짧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지만 이 급배수 설비 공간에 집중하는 아파트처럼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어서 반드시 추구하는 편이고요. 여러분들은 설계를 하시다가 가능한 급배수 설비 공간을 집중화시키지만 너무 해결이 어렵다 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만 반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전체적으로는 공간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공간 계획이 바람직하고요. 또 설계를 하다 보면 외부 공간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기가 십상이에요. 여러분이 분석한 외부 대지의 특징을 반드시 반영해서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의 유기적 연결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민이 계획이 끝났은 결과물은 버블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조닝에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원칙을 좀 알려드리면, 첫 번째,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공간 성격별 조닝 계획이 있고요. 보통 층으로 나누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건물을 애초에 분리해서 나누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또 두 번째는 생활 권역별 조닝 계획입니다. 공간에서 사용하는 업무의 형태, 그 다음에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개인의 공간이냐, 공적 공간, 사람들을 만나는 공간이냐, 가사 노동의 공간이냐, 이런 식으로 풀기도 합니다. 또는 방위에 따른 조닝 계획도 한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햇빛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저희 나라에서는 모든 주택이 가장 좋은 방향을 남향으로 보통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에서만 그래요. 서양에서는 햇빛보다는 조망권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과거에 난방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고, 사계절이 있다 보니 겨울을 견뎌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또한 풍수지리에 의해서 태양이 가져다주는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먼저 남향은 태양의 그 계절별 입사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름에는 태양이 높게 뜨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태양이 낮게 뜨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가능한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보통 그래서 한국에서는 전통 건축에서 처마를 통해서 이걸 조절했었는데요. 여름에는 가능한 해를 막아야 하고 겨울에는 가능한 해를 깊게 들어오기 위한 각도와 이걸 찾아서 처마의 길이가 한 요 정도 길이가 가장 적정하다라고 하는 선조들의 굉장히 놀라운 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남향을 선호하는 우리나라에서는요, 보통 가장 좋은 방이라고 얘기되는 거실, 주인실, 그 다음에 자녀실 이런 공간을 남향으로 배치를 하고요. 햇빛이 좋기 때문에 해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배치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또 두 번째, 서양 같은 경우는 해가 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오후 늦게까지 태양이 있어서 오후에 좀 더울 수 있습니다. 여름엔 매우 더운 공간이 서양이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방의 위치로서 좋지 않은 공간을 서양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음식이 상하기 쉬운 공간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동양 같은 경우는 예로부터 동쪽에서 해가 뜨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기운이 올라오는 좋은 자리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 남향, 정남향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남동향으로 제일 해가 뜨는 공간으로서 의미가 좀 깊습니다. 여러분 임금님이 거처하시던 궁궐에서 세자가 머무는 공간을 동궁이라고 했는데 동쪽에 있는 궁이란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자는 곧 황제가 될 임금이 될 분이시기 때문에 동쪽의 기운을 받으라고 동쪽으로 그러니까 왕궁을 배치했던 거죠. 네. 마찬가지로 또 서양과는 반대로 저녁이 되면 춥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늦잠 자는 사람들한테 이제 좋은 상황이죠. 아침에 해를 보고 일어나야 되는 소음인들한테 좋다고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북쪽 같은 경우는 사계절 내내 햇빛이 들지 않는 공간이에요. 아무래도 춥고 그 다음에 어둡고 이런 확률이 큰데요. 과거에는 그래서 북쪽 공간을 굉장히 잘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이제 몰려서 배치하는 경향이 컸는데요. 최근처럼 난방이 굉장히 잘 가능하고 그 다음에 구조가 갖고 있는 단점을 기술이 해결해주는 상태가 되면서 사실 북쪽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이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북쪽은 하루 종일 햇빛이 들지 않다 보니 눈이 부시지 않아요. 그래서 서재라든가 이렇게 커튼을 내려놓을 필요가 없이 공간을 쓸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그러니까 따뜻하기만 하다면 북쪽이 고요하고 조용하고 그 다음에 햇빛을 받는 다른 건물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뷰가 나오는 공간으로 또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서남북에 대한 공간의 배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각자 거주자의 특성과 개성에 따라서 기본을 이해하신 다음에 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태에 따른 분류로서는 복도를 한쪽으로 넣는 편복도 형태라든가 또 가운데 놓고 양쪽에 배치가 되는 중복도라든가 그 다음에 아니면 애초에 바깥쪽으로 복도 형성이 되는 회랑복도형들 다양한 형태의 배치가 가능해요. 저희는 주로 아파트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가운데서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것만 익숙하게 마련인데 개별 방을 배치할 때는 자연스럽게 복도를 가운데나 한쪽에 두고 배치하게 될 겁니다. 각자의 장점을 잘 파악하시고 자신한테 맞는 배치를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형태로 서양의 주택 형태죠. 가운데 홀을 두고 바깥쪽으로 룸을 배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가운데 이 홀이 내부가 아니라 외부일 경우에는 중정의 형태로 나타나면서 모든 공간이 안쪽의 마당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약간 과거에 마당을 중심으로 주택이 둘러싸고 있는 중정형 구조를 좀 가지고 있고요. 사람들이 되게 마당에 대한 그 좋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평면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외에 원룸형이 있어서 여러 번 판스워드 주택처럼 각 공간을 벽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파티션이나 어떤 가구를 통해서 공간을 분리하고 영역별로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좀 작은 공간에 적절하고요. 특별히 모두가 모이는 공간 내에서 다양한 기능이 생길 경우, 그럴 경우 이런 경우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면에 따른 분류인데요. 보통 단층집이 있고 이제 중층 이상 여러 가지 집이 있을 수 있죠. 단층은 한 개의 한 층인 이제 주택이고요.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기가 힘든 어린이나 또 노부모가 있는 가정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3명이 3층의 주택을 이제 저희가 주문을 했기 때문에 단층으로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또 중층형은 여러 층이 겹쳐져 있는 형태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위층과 아래층을 연결하는 계단실이라는 독특한 공간 구조가 나오면서 이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위층의 일부 바닥을 뜯어내서 보이드 공간을 만들어서 굉장히 큰 1층과 2층이 연결되는 그런 공간 구조를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동선 계획입니다. 지금 뭔가 각 공간이 어떻게 필요하구나, 어떻게 영역이 구별되겠구나까지 된다면 이 공간을 엮어내는 게 곧 동선인데요. 동선은 사람들의 이동 동선을 의미합니다. 거주자의 생활 행위를 바탕으로 공간과 관계를 조직한다고 얘기했는데 연결하는 거죠. 편리하고 효율적이며 안전하면서도 프라이버시를 실현하는 그 핵심 설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 동선과는 다르게 이름을 불러서 서큘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동선 계획의 원칙은 간단하게 6가지. 단순하게 너무 복잡하게 꺾이면 사람들이 다치거나 넘어지거나 할 수 있겠죠. 또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자주 사용하는 공간끼리는 가깝게 묶어준다든가 그 다음에 서로 다른 행위는 겹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방에 들어가는데 주방을 거쳐야만 된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사실은 좋지 않은 동선이에요. 그 다음에 공간과 공간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야 하는 연속성이 필요하고요. 이동 과정에서 다른 위험한 요소가 없는 안정성과 그 다음에 개인 공간에 대한 프라이버시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동선은 굉장히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의도적인 동선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주택 그 분석에서 보셨듯이 사보이 주택에서 있는 긴 램프, 건축적 산책로를 통한 의도적인 동선을 만든 적도 있었고요. 또 스미요시 하우스처럼 일부러 개인 공간과 공적 공간을 이동할 때 외부에 눈과 비를 맞으면서 자연을 느끼게 하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또 모리야마 하우스처럼 거주자들이 마당 전체를 공유하면서 각자의 작은 방을 소유한 채로 마당을 통해서 화장실을 들락날락 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건축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동선 외에도 다른 동선도 가능하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닝과 동선을 마무리한 결과물이 곧 버블 다이어그램인데요. 버블 다이어그램으로 표현 전에 각 공간의 동선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먹고 생활하고 쉬고 하는 생활 동선이 필요하고요. 가사 담당자가 집안일을 할 때 필요한 가사 동선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한 뒤에 식당으로 배치를 하고 또 빨래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다용도실을 이용한다든가 음식을 가져온다든가 하는 일이 필요하겠죠. 또 그 다음에 아침에 동시에 통학이나 통근을 해야 될 때 모두가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아침 시간대에 집중 사용에 관련해서 뭐 동선을 연결한다든가 아니면 욕실의 개수를 조절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손님을 초대했을 땐 너무 개인 공간까지 들어오지 않도록 특히 거실에서 화장실을 이용해야 할 때는 공용 화장실을 배치해서 안방 화장실까지 들어오지 않게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 외에 택배나 뭐 분리수거나 여러 가지 관리 동선도 필요할 수 있겠죠. 네, 중요한 거는 위에서부터 1, 2, 3, 4, 이 순서라고 보셔서 서비스가 중요한 동선이긴 하지만 여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보다 더 기본적인 생활 동선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선 계획 사례입니다. 이건 사실 외부 경기장에 대한 건데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게 실제로 모든 공간에는 이 동선의 분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닝도 마찬가지고 동선도 마찬가지고 동선과 조닝의 연결과 분리가 핵심인데요. 지금 경기장에 보시면 빨간색은 뭐 차량 동선, 주동선, 그 다음에 또 차량 동선이네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보행자 동선해서 사람들이 자동차에 의해서 다치지 않는 동선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죠. 네, 단순하고 명쾌하며 빈도가 높은 동선은 짧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 보이고 계신 게 아마 강남상무병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병원의 환자 동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계획입니다. 기존에 동선을 확인해 봤더니 여기서 보시면 이 겹치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리고 이 노란색은 소아 환자는 좀 분리되어 있으나 주동선을 통해서 이제 접근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위험한 환자들, CPR 환자라든가 이런 환자들은 겹쳐져 있는 상태에서 별도 관리가 어려운 상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변경을 했냐면 일단 각자 환자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검사실을 제외하고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서 VIP 완전히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그 CPR 환자, 응급 환자죠. 별도의 환자 동선을 만든다든가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른들과 같이 있을 경우 자칫 본인은 간단한 병으로 왔는데 더 중요한 병에 이제 감염될 확률이 크니까 이런 경우는 분리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동선이 재배치되었습니다. 또 이것도 다른 사례인데요. 이거는 4층짜리 건물을 지으면서 건축주가 애초에 맨 꼭대기에 내가 살 테니 다른 오피스를 임대를 내긴 할 건데 방해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요구를 한 경우에요. 그래서 1층에서 똑같이 동선을 시작하지만 이 회색 동선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사람들만의 동선이고 또 본인은 별도의 동선을 통해서 집까지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외부 동선을 만든 사례입니다. 네, 이게 표현되는 방식이 아까 버블 다이어그램이라고 말씀드렸죠. 공간을 원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동선은 선으로 만들어서 생각해내는 초기의 공간 계획 도식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간단하게 그려보는 방법이에요. 표현 방법은 하나의 공간은 하나의 원의 크기는 공간의 크기에 비례, 거실은 화장실보다 훨씬 크게 그린다는 얘기죠. 또 하나의 선은 하나의 동선의 굵기와 빈도가 거리와 연결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굵다는 얘기는 자주 다닌다는 얘기고 길다는 얘기는 멀리 있다는 뜻이죠. 이거 표현했을 땐 반드시 공간의 그 색을 구별해 주셔서
사적 영역과 공적 공역, 그 다음에 특화 공간이 어떻게 분리되어 있는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대지 분석 결과를 고려해서 향이 좋거나 그 다음에 외부의 조망이 좋은 공간에 창이 있는 공간을 배치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까먹지 마셔야 될 게 현관은 반드시 표기를 해주지 않으면 언뜻 볼 때 빨리 입구를 찾아내기가 불편합니다. 네, 다양한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요.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여기는 직접 연결은 굵게 선으로 연결하고 이 화살표가 시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선배들의 작품인데요. 2계층인데 지금 1계층 여기가 현관이죠. 화살표가 있고 아래층은 대부분 공적 공간이고 그 다음에 2층 공간은 대부분 사적 공간과 일부 공적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하실 때 야외는 색깔을 별도로 해주셔야든지 아니면 빼주셔야 돼요. 저희가 이 조닝은 표시하는 건 중요하지만 외부가 표시되더라도 이렇게 되면 내부와 외부가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 공간은 색을 빼거나 아니면 별도의 컬러를 주셔서 뭐 초록색을 주신다든가 그래서 구별되게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1층 공간만 했는데 1층 내에서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이 이제 명확히 구별돼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도 5개 공간을 이렇게 크게 했는데 같은 색깔로 표현하다 보니 구별이 되지 않아요. 5개 공간은 반드시 다른 색깔로 표현해 주시거나 아니면 색깔을 아예 빼주시거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는 1단계, 2단계 이제 단계를 나누어서 표현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간단하게 층별 어떻게 공간을 나누겠다만 표현해 주시고 그 안에 이제 세부 공간을 표현해 주신 형태입니다. 동선이 표현되지 않아서 공간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게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네, 여기는 좀 더 외부를 더 자세하게 표현하는 표현 방식인데요. 일단 1층에서 접근을 해서 건물이 이제 기역자로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한쪽은 작업 공간이 1, 2층 모두 작업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아래층은 공용 공간, 2층은 사적 공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용 공간, 사적 공간, 작업 공간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외부가 아마 이쪽인 것 같죠.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평면 계획입니다. 평면 계획을 위해서는 먼저 좋은 평면이 설계되기 위해서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앞에 조닝에서도 나왔듯이 영역의 분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분리된 공간 사이로 전이 공간을 놓는다든가 또 중립 공간을 냈는다든가 해서 소음을 낮출 수 있는 공간 배치가 매우 중요하고요. 이게 제일 그 설계를 독특하게 하는 어떤 매력적인 포인트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대지 분석을 통해서 얻어진 대지의 좋은 환경과 나쁜 환경을 잘 해결하셔서 평면에서 이걸 받아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선을 통해서 또 공간 배치를 통해서 효율적이고 기능적인 공간이 되어야 하고요. 또 처음부터 빠르게 되지는 않지만 가구 배치를 굉장히 신경 써서 하시면 다양한 옵션이 가능한 가구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공간의 수납도 그다음에 공간의 배치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부층의 설비 배관을 같은 자리에 놓는다든가 해서 공간의 경제성과 자원을 같이 쓸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평면 계획의 예시입니다. 네, 간단하게는 출입문 같은 경우가 여러분이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을 열었을 때 너무 내부가 다 들여다 보이는 공간은 좋지 않아. 이런 의미죠. 항상 어느 공간이나 문을 열었을 때 뭐 화장실이 보인다든가 내부 안방이 보인다든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간단하게 칸막이나 뭔가 수납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려주는 배치가 필요합니다. 또 각실을 배치할 때는 같은 면적의 같은 개수의 실을 배치하더라도 동선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왼쪽은 다 그다지 좋지 않은 거고 오른쪽이 되게 좋은 방향입니다. 일단 복도를 짧게 하고 각 방의 형태가 좁고 긴 형태는 배치가 아주 나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아주 나쁜 방의 형태인데 가능한
정방향이라고 그러죠. 3대4 비례의 그런 형태의 방이거나 1대1 비례의 정사각형 정도가 가구 배치엔 유리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각 방이 양쪽에서 수납 공간을 쓸 수 있게끔 또 이제 디자인이 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요 맨 아래 거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화장실을 가운데 넣어서 양쪽 네 공간에 화장실에 접근하는 길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잘 정리가 된 편입니다. 네, 오른쪽 이 그림을 잘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공간을 나누는 방법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공간을 나눈다는 것은 벽을 세우고 문을 달아서 세우는 것만 아직은 기억을 하게 되실 거예요. 실내 디자인론 수업 때도 한 번 더 다시 알려드리겠지만 공간을 나누는 것들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공간 안에 공간이 있어서 별도의 공간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내 방 안에 작업실이 있는 경우가 해당하죠. 또 유사한 공간은 같이 기둥이나 이렇게 간단한 요소로만 나누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엄마 아빠 옆에 있는 조그만 아기의 방 같은 경우 서로 연결은 되지만 영역을 확보하는 형태 이렇게 하신 적도 있고요. 또 드레스룸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침실과 드레스룸이 이런 방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D와 E 같은 경우는 똑같은 두 방에 문을 단다 하더라도 문이 나란히 있으면 이 두 방은 오고 가면서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서 서로가 커뮤니티에 되게 유리한 상황이 되겠죠. 반면에 나란히 있는 방이지만 문의 위치가 전혀 다른 공간에 있다면 만나기가 어려워지면서 실제로 떨어져 있는 공간으로 인지가 되기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방을 나누고 배치하실 때는 이렇게 방을 나눌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럿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평면 계획의 단계인데요. 아까 버블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걸 배웠죠. 그 버블 다이어그램이 마지막에 평면도가 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네, 첫 번째는 버블 다이어그램 상태에서 일단 공간을 나누는 최초의 시도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걸 한 네모로 만들어 보면서 공간의 치수나 면적이나 형태를 고려해서 재배치하는 겁니다. 3단계는 계략적으로 이제 문, 가구 등을 그리면서 실질적인 이제 평면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하고요. 여러분은 이번 주에 이 3단계 도면을 완성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에 4단계에 가서는 이제 정교한 배치가 다 끝나서 치수까지 나오는 그런 도면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준비 단계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보통 그냥 프리핸드로 그냥 하얀 종이에 그림을 그려도 좋지만 여러분은 아직 그 스케일이 익숙하지 않고 수평 수직을 그리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방한지나 모눈종이죠. 아니면 이 그리드가 있는 형태의 노트에다가 그려보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100분의 1로 그리면 아무래도 그 1cm가 1m다 보니 계산하기도 좋고 그래서 빠르게 좀 익숙해지기가 쉽습니다. 특히 도면 그릴 때 여러분 스케일을 대한 감각이 아주 중요한데 모든 스케치는 비율에 맞게 그리셔야 합니다. 침대는 이따만하게 그리고 또 저쪽에 양변기는 굉장히 조그맣게 그리고 이러면 안 돼요. 조닝 단계에서부터 항상 스케일에 맞춰서 비율에 맞게 그리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 첫 번째 단계 버블 다이어그램에서는 여러분이 앞에서 그렸던 그 버블 다이어그램 기억하시죠? 그걸 그렇게 그리시면 되는데 대지 위에다가 표현해 보는 방식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대지와 관계되어 있던 그 정보들 어느 공간은 좋고 어느 공간은 나쁘고 어떤 공간은 활용이 가능하고에 대한 거를 같이 표현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도 이제 스케치 단계인데 이쪽 뒤에 이제 숲이 있다 보니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을 활용할 것인가, 햇빛은 어느 쪽에서 좋은가, 입구는 어느 쪽으로 낼 것인가를 이제 고려하면서 하고 있죠. 주동선과 부동선, 그 다음에 출입구, 실명, 시야 방향 이런 것들도 추가해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거는 과제로는 안 하셔도 되는데 보통 이런 단계로 진행된다 보시면 돼요.
공간의 용도와 이용을 고려해서 규모를 이제 만들어내고요. 여러분이 만들어 놨던 공간 프로그래밍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덧 이제 점점 네모에 가까운 공간이 나오면서 공간이 구체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축물의 주요 구조 벽체를 고려하고 이 주요 벽체를 만들 때 선을 맞춘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바깥의 외곽선, 내부에 존재하는 선들을 맞춰서 향후 발전됐을 때 구조 기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를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도면을 그리는 거죠. 먼저 구조에 따른 벽의 위치를 조절해서 실제 공간 규모에 맞게 벽을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세부 필요 공간도 창고나 붙박이장들을 이제 넣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동선에 따라서 문을 이제 본격적으로 위치도 정하고 여는 방향을 표시하셔야 되고요. 계단실의 규모와 방향을 확인하셔서 전체 층고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동선을 생각해서 또 사용 영역을 생각해서 가구를 배치하시고요. 이때 벽과 창의 크기를 외부와 연결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개구분은 간단히 하셔도 돼요. 여기서 보시면 뭐 여기가 이제 미닫이겠구나, 뭐 이건 여닫이겠구나, 이런 정도만 파악이 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각 실명이나 현관의 입구, 여기 보이시죠? 현관의 입구의 화살표 표시, 계단실의 방향 표시, 업다운이 어느 쪽으로 일어나는지를 이런 표기를 마무리를 잘 해주셔야 평면으로서 의미가 있어요. 글씨를 엄청 잘 쓰지 않더라도 표기가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확정이 된 상태에서는 여기에는 치수선은 없는데 치수선까지 포함해서 대지 경계선 위에 정확하게 그려보는 단계가 마지막입니다. 이때는 도면 작성 기준에 따라서 작성하셔야 되고요. 이 내용은 다음 주 수업 내용으로 전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조닝부터 블록 다이어그램까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단 여러분이 생각했던 공간을 이렇게 간단하게 어떤 공간 옆에 어떤 게 있어야 되지를 간단하게 그려보고요. 이렇게 조닝별로 비슷한 것끼리 묶는 작업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부터 본격적 조닝 때는 여기 보이시죠? 행위를 분류하기도 시작하고 어느 쪽에서 햇빛이 들어오는지, 어느 쪽이 남쪽이고 북쪽이고 정원인지를 파악하는 거죠. 지금 보면은 왼쪽이 북쪽이고 오른쪽이 남쪽입니다. 그래서 뭔가 해가 필요한 공간들을 전부 다 이동시키기 시작했어요. 아까 여기에다가는 침실을 이쪽으로 그렸었는데 반대쪽으로 그리면서 뭔가 주침실, 메인 침실 두 개가 전부 다 해를 받는 방향으로 배치를 이동시켰고요. 또 아래측에서도 보면은 이때는 부엌이 이쪽에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거실과 식당이 햇빛 받는 자리로 오면서 부엌은 뒤쪽으로 다시 재배치했습니다. 또한 동선의 큰 연결을 위해서 이렇게 동선을 이쪽 정도로 연결하면서 오른쪽, 왼쪽으로 동선을 기준으로 공간을 나눌 거야 라고 계획을 했어요. 마지막 단계에 가서 이제 블럭 다이어그램이 단계가 되면 요 지금 선이 치수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1.5m 정도, 여기는 2m, 이렇게 요거는 한 4m 이렇게 사이즈를 주고 그리드를 그려놓고 거기에 맞는 사이즈에 따른 방의 크기를 이제 대략 그려보는 형태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뭐 이쪽은 뭐 거실이고, 그다음 여기는 방이고, 여기가 마스터 침실이고, 이렇게 해서 점점 위계를 갖춰가면서 오른쪽에 보이시나요? 바깥의 동선의 시작 부분은 공적, 조금 더 안쪽은 준공적, 여기가 거실이 될 확률이 크죠. 그 다음에 좀 더 안에 들어오면 사적, 여기 마스터 존인 공간은 내밀한, 가장 내적인 공간이 배치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다르게, 더 쉽게 생각을 하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냥 존을 3개로 나누고, 이게 이제 초기 개회호에 해당하고요. 두 번째는 이걸 이제 조금 더 쪼개봅니다. 같은 회색 내에서도 주방과 거실과 식당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여기선 서비스 존이 됐는데 여러분에게 뭐 특화 존이 될 수도 있죠. 여기 차고랑 창고가 이렇게 배치가 되고,
여기 프라이빗 존이 룸이 이렇게 딱 배치가 되면서 여기 보이시죠? 외부는 컬러링을 하지 않은 상태로 데크와 요 대지와 어떤 형태를 같이 이루어 가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마무리가 됐을 때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룸이 연결되어 있지만 이때 그 세 가지의 방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는 게스트룸, 그 다음에 하나는 마스터룸, 가운데 이제 같이 쓰는 그 옷장과 화장실 공간이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맨 가운데 계단 공간이 이렇게 표현이 됐고 그 다음에 주방과 거실과 그 다음에 식당 공간이 이렇게 삼각형 형태가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형태인 거죠. 건물의 대지축이 아무래도 이쪽 사선 방향이다 보니 이 사선을 유지하면서도 각 공간에서 이렇게 뾰족뾰족하거나 동글동글하거나 하는 공간의 특징적인 어떤 모티브를 넣은 것 같습니다. 이 도면을 표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 스케일을 표기한 거를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스케일을 쓰기보다는 이렇게 이미지로 전환될 때는 1m가 어느 정도야 라는 걸 표기해 준 게 이렇게 바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네, 평면까지 계획을 하면 마지막에 여러분의 이 평면도를 가지고 매스 스터디라는 걸 하는데 매스 스터디는 다르게 말하면 외부 외관 계획이에요. 공간을 2D로 봤던 평면도에서 3D 형태의 입체로 보기 시작하면서 그걸 덩어리, 매스라고 단순화시켜서 그 공간의 전체적인 형태, 볼륨, 배치, 관계를 검토하는 설계 과정입니다. 조심하셔야 될 건 우리가 흔히 외관 디자인 하면은 뭐 외관의 형태를 디자인하거나 어떻게 하면 예쁘게 꾸밀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공간 간의 관계나 동선을 입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옆 공간과 어떻게 완전히 분리시킬 것인가 아니면 유기적으로 연결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위아래 층과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인가 이걸 표현하는 방법인 거죠. 공간의 입체적 관계가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때 주변 환경인 채광, 환기, 조망도 검토하셔야 됩니다. 공적, 사적 영역의 입체적 분리 반복해서 얘기가 되고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어떻게 분리시킬 건가 생각하시고요. 동선이 그 층 내에서 옆으로 어떻게 이동하는가 수평 흐름도 중요하지만 1층, 2층, 3층의 수직 흐름은 어떻게 연결시켜야 하는가 이것도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건물의 외형과 내부 공간의 일관성도 확보해야겠지요. 외부에서 갖고 있는 컨셉, 내부에서 갖고 있는 컨셉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통 매스 스터디를 하는데 맨 처음에 대지에서 가능한 큰 건물을 하나 만들고 뭐 일부를 기능을 빼기도 하고 이제 빼는 이유가 다 있죠. 뭐 이거는 뭐 중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뺐다. 여기는 뭐 테라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가운데도 또 드러내고 또 드러낸 상태에서 다시 추가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발전시키는 형태입니다. 여러분을 하는 매스는 아주 엄청 복잡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나온 이렇게 복잡할 필요는 없어서 여러분 첫 번째 프로젝트이다 보니 좀 더 간순한 형태로 하셔도 충분히 멋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렵지 않은 형태로 매스 스터디를 하시라고 유형을 간단하게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보여드리는데요. 한번 보시고 본인의 주제와 잘 맞는 형태를 선택하셔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단순 박스형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직육면체 형태인데 일단 구조가 심플하고 그 다음에 표현하기도 좋죠. 하지만 바깥에서 표현하기 좋다고 해서 내부도 반드시 단순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축 주택 발표 때 하셨던 판스워드 주택이나 스미오시 나가야도 대표적인 단순 박스형이에요. 또 여러분이 또 하셨던 마리오 보타의 주택이죠. 여기도 사실은 내부 평면은 되게 복잡하지만 바깥에 중정이나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을 잘 활용해서 멀리서 보면 정육면체의 딱 타워 형태가 되게 단순한 박스 형태죠. 하지만 여기도 이 주택도 내부 평면은 굉장히 입체적이고 그랬던 것처럼 여기 왼쪽에 보시는 이 집도 멀리서 보면 그냥 그 기다란 사각 박스처럼 보이지만 내부에 중정도 있고 그다음에 동선의 그 정원도 있고 이러면서
실제로 내부 공간을 되게 다양하게 구성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분명히 단순 박스가 맞는데 마감재를 달리해서 공간이 달라 보이게 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네, 두 번째는 분절형이에요. 두 개가 이제 분절이 딱 됐거나 여러 개가 나누어진 메스가 합쳐서 사용되는 건데요. 지금 보여드렸던 케이스 스터디 그 임스하우스 부부의 주택이죠. 여기가 주거 공간, 그 다음에 이쪽이 업무 공간이었어요. 각 공간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하나의 주택인데 계단실을 중심에 두고 양쪽에 두세 대가 사는 경우, 약간 쌍둥이 집 같은 그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또 이거는 하나의 주택인데 엄청 모던하면서도 심플한데 가운데 기능을 달리하는 공간을 유리로 연결해 주면서 마치 브릿지 공간이 존재하고 두 가지의 다양한 형태의 메스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죠. 이런 형태 모두 분절형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두 개만으로 분절하진 않아요. 여러분 모리야마 하우스에서 각자의 메스가 다 흩어져서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사각 박스가 서로 교차되어서 중첩되어 있거나 아니면 여기서처럼 박공형의 주택을 형태의 지붕을 가진 메스가 여러 개가 반복되면서 뭔가 작은 집이 여러 개 모여 있는 되게 오밀조밀하게 가족이 모여 있는 듯한 주택의 컨셉엔 되게 잘 맞는 그런 분절형의 메스도 가능합니다. 네, 앞에서도 얘기 드렸던 중정형이에요. 가운데 마당이 있어서 마당을 향해서 모두가 이제 자연을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여기는 약간 한옥 같은 느낌이 난다면 오른쪽에 있는 거는 가운데 물 공간을 두어서 위로 천정이 이제 하늘과 연결되어서 자연을 직접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죠. 적층형은 박스가 좀 더 쌓여 있는 형태인데요. 같은 형태가 이렇게 컬러별로 쌓여 있는 경우도 가능하고 다양한 사각형이 쌓여 있는 경우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똑같은 메스인데 위로만 약간씩만 어긋나서 쌓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이럴 때 형태의 외관이 달라지다 보니 그러니까 평면도의 그 프레임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계단실, 여기 수직 동선이 굉장히 중요해서 잘 설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은 3층 주택이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형태의 높이는 주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위에 있는 거는 지금 같은 기본형을 가지고 주로 여기 서브트랙티브에서 뭘 빼가면서 설계를 하는 과정이고요. 아래는 뭔가 에딕티브, 뭐 더해가면서 설계를 해가는 과정입니다. 기본 공간을 기준으로 주변 환경의 특성, 프로그램의 특징, 거주자의 요구에 따라서 공간을 더하고 빼고 비우고 채우는 과정을 통해서 매스 스터디를 완성해 가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좀 바쁘게 저도 말이 저절로 막 바쁘게 운영되는 걸 느꼈는데요. 조직 및 동선 계획을 배웠고요. 또 평면 계획을 배웠고 매스 계획을 배웠습니다. 쉽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어떤 공간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공간을 어떻게 묶어서 공간이 있어야 하는지 이걸 버블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그려주시고요. 이 버블 다이어그램을 시작으로 평면을 단계별로 발전시키면 됩니다. 근데 그때 좋은 평면이 되기 위해서는 영역별 분리와 프라이버시와 커뮤니티가 매우 중요하고 공간의 효율성과 또그 기능성과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2D로 완성된 평면을 매스로 발전시킬 때는 간단한 4가지 유형 정도가 있어서 각자의 컨셉에 맞춰서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매스는 4가지 유형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하게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외에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서 하시고 싶다면 이 또한 물론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